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54부 진태양난 이에모치 쇼군의 붕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6년 8월 하마다 성이 조슈군에게 함락되자 에도마쿠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도마쿠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사실 병력의 규모로 놓고 보나 무기의 질적인 부분으로 보나 에도마쿠가 원래는 밀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에도마쿠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서양의 무기를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흥선대원군의 이른바 쇄국 정책 때문이다. 나라의 문을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면은 조선이 달라지지 않았겠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미 선례가 있어요. 단순히 서양의 기술력만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걸 누가 보여줬냐면은 에도마쿠 그리고 청도 그걸 보여주게 돼요. 결국에는 뭐 따지고 보면은 조선도 결국에는 개항을 해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조슈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서양의 무기만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체제가 점차 알게 모르게 근대 국가 체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이제 번내 중심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번주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이제 하급 무사 출신들이었잖아요. 걔네들이 번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리드해 나가면서 약간은 의회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됐다는 거죠. 조슈번 자체가. 그리고 군대 자체도 근대 시대에 맞는 국민 군대, 즉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전 민중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상하가 일치 단결을 해서 외적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관념도 상당히 많이 싹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력과 사기 측면에서 이 조슈번이 훨씬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이런 형태의 군대가 리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이제 하마다성이 함락되기 전의 이야기긴 한데 그 직전 이제 한참 코너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오사카에 주둔하고 있던 사실상 총대장이었죠.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잘라버렸던 가스가이슈 하필이면 이제 가스가이슈가 이끌고 있던 부서에서 이 도마파 지사들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서 가스가이슈가 실각을 당했죠. 자, 그 가스가이슈를 서둘러 다시 군함 봉행에 복직을 시켜가지고 자문을 구하게 됐다는 거죠. 뭐 자문을 구하나 마나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시노부가 가이슈한테 기대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양반이 전에도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사카모토 료마를 오쿠보와 사이고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가이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스가 사스마번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착안을 해가지고 요시노부가 가스를 불러서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하냐면은 당신 지금 사스마번 인사들하고 친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사스마번으로 가가지고 지원을 이끌어내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 사스마 깡패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전세를 갖다가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가이슈가 사스마번으로 건너가서 국부 히사미스를 접견을 하게 되는데 뭐 그다지 신통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요시노부가 그렇게 모욕적으로 술자리에서 폭언을 해가면서 히사미스를 내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손을 내민다. 히사미스 저 양반 성격에 저거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뭐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미 사스마번은 조슈번하고 밀약을 맺은 상태죠. 사초 동맹이 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도마쿠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제공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걸 수락할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사미스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면서 계속 이제 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스가이슈는 사스마번의 회유를 사실상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에도마쿠군은 내 경계 각지에서 태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마다성 함락으로 한껏 고무된 조슈번 각 경계에서 더욱 거센 반격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특히 조슈번은 이와쿠니 방면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천대받았던 부라쿠민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전선을 강화했다는 거죠. 부라쿠민이 뭐냐면은 부락이라고 하죠. 부락.
우리나라에서는 부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마을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는 부락이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그러니까 부락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수 구역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 부락쿠미는 거의 백정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계급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천대받고 차별받는 부락쿠민까지 동원해서 군인으로 썼다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저 부라쿠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질 않거든요. 조선에서도 그랬잖아요. 일반 평민들이 백정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부라쿠민을 동원해서 전선을 강화했다. 다 같은 조슈 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천지가 개벽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준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쿠라 방면에서는 타카스키 신사쿠가 계속해서 함선을 몰고 다니면서 유격전을 벌여서 막부군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막부의 주력 함대는 료마가 담당을 했고, 료마도 뭐 적극적으로 싸웠다기보다는 시간 끌기 하면서 일단 주력 부대를 갖다 묶어두는 역할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신사쿠가 유격전을 벌이면서 이 고쿠라번 해안가를 끊임없이 돌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9월 5일 무렵이 됐습니다. 신사쿠는 8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쿠라번 해안가에 위치한 오오타니에 상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히트앤런 작전을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는 오오타니 일대를 사수하고 있던 구마모토군, 그러니까 여타번들이 지금 많이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눈치가 좀 보이니까 약간의 잔여 병력들은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구마모토번의 잔여 병력들이 지금 오오타니 일대를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또 암스트롱4, 서양에서도 이제 핫하게 운영되는 화포잖아요.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배치를 함으로써 조슈번의 상륙 작전을 저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암스트롱4가 불을 내뿜으니까 이 조슈번 병력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마모토군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조슈번의 공세를 격퇴하게 했는데 이 과정은 순전 구마모토번 혼자서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번들 그냥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에도와쿠조차도 어떠한 지원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였어요. 자, 그러자 구마모토 번은 막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났죠. 완전 뚜껑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하는 막부하고 우리는 같이 못 있겠다 하면서 아예 그냥 전 병력을 이끌고서 전선을 이탈을 해버렸죠. 물론 표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탄약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보급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잠깐 번으로 돌아갔다 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핑계를 대고서 그냥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자 그동안 막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잔여 병력을 남겨놓았던 다른 번들 슬금슬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예 그냥 전군 철수를 단행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쿠라번 방면에는 사실상 막부군과 고쿠라번 병력만 남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뭐 고쿠라번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토에서 전쟁이 난 거니까 어디 뭐 도망갈 데가 없죠. 얘들은 뭐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9월 8일 다른 번들의 병력이 싹 다 빠지니까 깜짝 놀란 고쿠라번의 지휘관이 황급히 막부군 지휘관, 사실상 이 고쿠라 방면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막부의 로주 오가사와라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미 막부군 지휘관인 로주 오가사와라 역시 이것도 진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간밤에 함선을 타고서 오사카로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띠용, 그죠? 그래서 지휘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그냥 텅 빈 막부군 진영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본 고쿠라번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아니, 막부의 로주라는 인사가 쉬아 번들에게 말도 없이 야간에 도주를 해버렸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고쿠라번 경기에서 막부가 패퇴를 당했다라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대명천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사무라이 나라에서 사무라이 대장인 막부, 그 막부의 핵심 중심인 로주라는 인간이 쉬아 번들을 싹 다 버리고서 자기 혼자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사도의 근간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야말로 대참사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로즈 오가사와를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었던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바로 오사카에서 엄청난 비보가 전해져 왔다는 거죠. 그 비보가 뭐였냐? 아, 일단 이거보다 조금 더 전인 8월 29일입니다. 이때 당시 마쿠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조슈군이 반격을 가해서 무려 하마다 성을 함락시킨 다음이에요. 그리고 사스마번을 회유하는 작전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9일에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 오사카에 친정을 나와 있죠. 쇼군 도쿠가 이에모치. 안 그래도 이제 몸도 아프던 양반이 여기 와가지고 내내 골골거리면서 병석에 누워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애초부터 이에모치는 병약한 체질이었고 뭐 이제 각기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극심한 치통을 앓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에모치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해를 보니까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끔찍하죠. 이빨 중에서 성한 게 몇 개 없다는 거예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이빨이 다 충치로 썩어 들어갔다는 거죠. 충치 하나만 있어도 정말 짜증 폭발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사랑니를 발치를 했거든요. 사랑니 발치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좀 복받은 게 사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치아 복은 좀 타고난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어릴 때 그 이갈이 할 때 치과한 이후로는요. 솔직히 말해서 치과를 간 적이 없어요. 스케일링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치과를 거의 안 가고 살았고 충실한 것도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양치질을 열심히 했냐? 요새는 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한번 좀 데워가지고 제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양치질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좀 건성으로 했죠. 자신 있으니까. 근데도 뭐 충치 한번 안 걸리고 이제 그랬던 치아였고 사랑니가 어금니처럼 완전 똑바로 나는 그런 형태였어요. 복받은 치아죠. 근데 그 사랑니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충치를 먹어가지고 썩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년 초에 스케일링을 갖다 진짜 간만에 뭐 받았다가 알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 발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충치 하나 먹은 거 사랑니에다가 그 하나 먹은 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이빨 전체가 다 이렇게 충치를 앓고 있으면은 그 고통이 엄청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치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두통까지 연결될걸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 이에모치는 본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죠. 하여간에 이렇게 치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이에모치. 거기다 뭐 이제 각기병까지 앓고 있었죠. 여러모로 이제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종 정무를 갖다가 담당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거기다 최근에는 조슈번 원정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당히 큰 피로감 플러스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섭정 노릇을 하고 있던 요시노부가 상당 부분을 처리해줬다고 하지만 그 쇼군이라는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결국 병약한 쇼군은 이러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중병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되었고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와이프였던 가즈노미한테 금방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죠. 둘이 뭐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결국에는 못 지키게 된 거죠. 당시 이에모치의 나이는 불과 20세밖에 되지 않았었고 이토록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하필이면은 내전 와중에 쇼군이 갑작스럽게 붕어를 하면서 에도 마쿠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즈 오가사와라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는 있었지만 아무튼 나름 급한 사정이 있었던 거는 맞기는 맞아요. 이에모치는 비록 병약했다고는 하지만 나름 인품도 훌륭했고 또 이제 쇼군으로서의 사명감도 제법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에모치 쇼군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하죠. 쇼군이 좀 병약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건강만 받쳐주면은 명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요시노부가 커버를 쳐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그 중심축에 있던 쇼군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니 당시 이 비보를 들은 가스카이슈
이 가이슈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에도 막부는 정말로 끝났구나. 이건 망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크게 한탄할 정도로 당시 막부 중신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 중신들은 마냥 슬퍼하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서둘러 다음번 후계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본래 이에모치는 유언으로 자신의 후임을 육촌 동생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사토를 지명을 했다라고 해요. 사진 속의 인물인데 이 양반이 만약에 쇼군이 됐으면 글쎄요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이 양반이 쇼군이 안 된 바람에 본인은 뭐 덕분에 여생을 그냥 유유자적하게 잘 보내긴 했죠. 그런데 이에사토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어렸습니다. 안 그래도 병약한 어린 쇼군을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막부 중신들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쇼군이 또다시 이렇게 어린 쇼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에도 막부가 4경기의 전쟁, 2차 조슈 원정이죠. 여기서 패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린 쇼군이 올라와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당연하게도 다음번 쇼군은 경험도 많고 장성한 인물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번 쇼군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서둘러 이 패전에 대한 수습을 해야 됐고 또 호시탐탐 1번을 노리는 서양 세력 항상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양이 노름을 이수하는 고민이 있잖아. 저 천황을 어떻게 또 달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에도 막부를 개혁을 할 필요도 있었고 이 천하 난세의 혼란 속에서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물, 그러한 리더십과 자질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름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현재 상황이 어쨌든 간에 천황 가문과 쇼군 가문의 공모 합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막부 내에서만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메이 천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천황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간다라는 본래의 플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정말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딱 한 사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다만 흠결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막부 중신들이 좀 평상시에 속된 말로 띠꺼운 시선으로 봤던 인물이긴 해요. 그 점만 빼면 나머지 부분은 다 충족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어쨌거나 지금 중신들의 이복은 미우나 고나 막부의 섭정 노릇을 하고 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주의 기운이 요시노부로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연 일본은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시대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드디어 한국 파트로 넘어와서 이때 당시 조선에는 전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조선도 핫플레이스, 불장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바로 병인 양요. 프랑스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조선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